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이영범입니다. 설득고수는 첫 번째로 상대의 니즈, 그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무슨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설득고수는 상대가 말하지 않은 필요까지 찾아냅니다. 예컨대 고객이 여러분에게 더 빠른 배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희가 배송 추적 시스템도 제공해 드릴까요? 라고 니즈를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즉, 상대의 니즈와 욕구를 명확히 이해하면 설득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설득고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설득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 상황을 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경험자는 설득한다. 그렇죠. 경험이 많으면 설득을 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기도 많이 드셔본 분이 잘 드신다. 자, 말콤 글래덜이라는 분의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이런 책이 있죠. 아웃라이어의 뜻은요. 스페셜리스트,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웃라이어가 되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맡고 있는 분야에 약 10,000시간 정도 투자하면 그 분야의 고수, 전문가가 된다. 근데 10,000시간 투자의 법칙은요, 스웨덴 출신의 학자 앤더스 에릭슨의 논문에 처음 등장한 걸 인용을 한 거죠. 즉, 절대적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설득의 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설득할 수 있는 경험을 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설득 고수 세 번째 특성은 뭘까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컨대 협업 파트너를 설득할 때 저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거기 설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사가 후배에게 묻습니다. 김대리에게 물어요. 김대리 이번 주 이익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데 김대리가 만약에 잘 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성에게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 결혼하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과연 믿을까요? 연애할 때, 프로포즈 할 때도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라는 것을 객관적 근거 제시를 통한 증명의 무대를 활용해야만 상대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설득고수 네 번째 특성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상품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뒷담하지 않죠. 예컨대 마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는데 타 브랜드의 단점을 열거하는 판매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상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다음, 설득의 고수 어떤 특성 갖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이익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화면에 문장이 나갑니다. 나는 땡땡을 얻고 상대에게는 땡땡을 준다. 자, 이 괄호 속에 들어갈 적당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두 가지 단어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뭐 실리를 얻고 명분을 얻는다. 나는 명분을 얻고 상대에게는 뭐 실리를 준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에게는 만족을 준다. 혹은 나는 만족하고 상대에게는 원하는 것을 준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후배 과장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장외에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주식을 사자마자 1년이 되지 않아서 상장이 된 겁니다. 엄청나게 저는 이득을 봤죠. 상대적으로 아마 저에게 주식을 매도했던 제 후배는 아마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짝 제가 좀 미안해 했어요. 약간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아우, 박 차장 좀 미안하네. 그때 자기가 나한테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 차장이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 당시 소장님에게 주식을 판매해서 제가 원했던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만족하시면 된 거죠. 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공동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설득이 필요한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야구 감독이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있죠. 우리 팀이 한 10점 차 정도로 지고 있습니다. 페이색이 짙은 상태에서 주전 선수들을 투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명 패전 투수, 이렇게 하면서 투수를 올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훌륭한 감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패전 투수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추격조 투수. 네가 잘 던져야만 우리 주전 선수들이 잘 쉬고 우리가 또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네가 비록 10점 차로 지고 있는 그 상황에 올라가지만 너는 우리 팀의 정말 중요한 선수야. 설득이 필요한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 여러분, 축구 감독이 단 1분도 뛰지 않은 벤치 멤버조차도 우리 23명 중에 너는 1분 뛰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 팀 선수야. 중요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는 것, 훌륭한 설득가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득 고수의 특성 마지막 7번째입니다. 설득 고수는 감성지능, 즉 EQ가 높다. 그 첫 번째 영역 차원은요, 자기 인식 능력.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예컨대 나의 감정 상태, 희노애락, 나의 기분이 어떻지? 이런 말씀드리면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해요. 강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의 감정 상태를 잊지 못한다고요? 근데 의외로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감정 상태를 명확히 캐치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본인의 감정의식뿐만 아니라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어떤 평가입니까? 나의 강점이 뭘까? 나의 단점, 한계점이 뭘까? 이 차원이 바로 자기 감정의식, 자기인식입니다. 자, 두 번째 EQ의 차원은요, 자기 관리,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아까 자기인식, 자기 감정인식이었잖아요. 내 기분이 우울하다, 화가 난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컨트롤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가끔 욱하는 분들이 계시죠?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알았어도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분은 결론적으로 EQ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감성지능은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네 번째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원은 사회적 인식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또 감정이입을 잘하는 분들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눈치가 매우 빠른 분들, 타인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감성지능 EQ의 차원은 뭘까요? 관계관리 능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감정과 타인 감정을 잘 혼합시킵니다. 잘 믹스시키죠. 예컨대 협업을 할 때 동료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 나는 승진을 했는데 상대방은 누락이 됐어요. 나는 기쁘지만 상대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나의 기쁜 감정과 상대의 우울한 감정을 잘 믹스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만 협업에 임하는 상대, 우울하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겠죠. 자, 관계관리 차원 두 번째는요, 타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대감 형성이 뛰어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 이 네 번째 관계관리 역량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득고수의 특장점 총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나에게 있는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의 계획 수립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